급락하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주식심화론의 주제 함께 보시죠. 경기 침체 공포, 국내 증시 추가 조정 가능성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 저점을 이탈하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을 지키면서 좀 저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원화 약세는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오늘 2,400선이 또 한 차례 붕괴가 되면서 오늘 이 선에서 마감되면 꽤나 또 시장의 충격, 또 투자자분들의 실망이 크실 것 같은데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의 붕괴입니다. 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고요?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아직은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고, 정부 기획재정부도 경기 침체란 단어를 쓰진 않고 이제 둔화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의 의미에서 보시면 이제 둔화라는 것은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디고 느리게 움직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침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침체 국면이라기보다는 둔화라는 표현이 저도 적합한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세도 지금 전달 대비해서 전달에 15% 증가했는데 이번 달은 10% 이렇게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투자 부분도 전년 동기 비해서 12%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위축되고 수출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사전에 경계감의 이런 표현으로 이제 경기 둔화를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 국면으로 이제 들어서는 시점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미 정부라든지 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 침체도 잡고 물가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서 긴축을 진행하는데,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이제 잡힌다면 연착륙인데, 두 마리 토끼가 잡히기 어렵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경기 침체는 받아들이고 물가를 잡는 쪽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됐거든요. 그런 시점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곧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도 이제 그 민감성하고 연동성, 수출 이제 부진이라든지 어차피 그게 이제 전 세계가 연동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침체 국면에 들어갈 타임이 아니냐. 근데 아직은 둔화세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좀 더 이제 침체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더 예의 깊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지표를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역시도 최근에 그래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일단 월간 기준으로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 환경도 악화되고 있고요. 전쟁 이슈도 있고 그리고 금리, 물가 이런 비용 상승의 부담이 높은 그런 어려운 경제 환경인데요. 현재까지는 일단 둔화세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 압력도 우리 장에 또 한 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선 조정을 받았는데 잘 지지를 했다라는 평가도 6월 초에는 있었지만 또 물가 쇼크로 미국의 지표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합니다.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환경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성격이 이번에도 또 열심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달러와도 강세가 되고, 또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의 이제 여파가 어차피 이제 소비 둔화세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비 둔화세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출과 연결되다 보니까 수출에 이제 어느 정도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중 간의 G2 지금 그 경쟁이 지금 심화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관세 부분을 인하하겠다고 제스처를 좀 취하긴 했으나, 지금 사실은 세계 인플레이션을 막아줬던 게 이제 세계의 공작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블록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제재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을 갖다가 따라서 같이 동참하는 제재 국가도 있는 반면에 뭐 중립적인 위치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편에 서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이제 멈추고 탈세계화로 이제 넘어가면서 경제 블록이 이제 나눠진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의존도 국가고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런 이제 탈세계화 현상이 결국에는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트리플 악재가 계속 지속되면서 어차피 러우 전쟁의 장기화로서 이제 원자재 값 상승, 이제 그 물류 대란과 물류 공급 교란 때문에 수출에 이제 어떠한 이제 여파가 있다 보면 수출이 어차피 이제 그 둔감으로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다 보면 어차피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이 연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악재가 첩첩산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씩 이제 풀어져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G2의 그 끊임없는 전쟁, 경쟁 이런 부분을 갖다 예의주시하면서 좀 관망하고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G2의 경쟁 뭐 필수 불가결하죠. 네네, 미국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네네. 경쟁 국가, 그러니까 네. 1위로 치고 오르는 국가를 네. 반드시 쳐야 하는 입장인데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전쟁까지 같이 가세를 하면서 경제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예, 점도 예, 우리 예. 시장과 경제 부담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지난주 75bp의 금리 인상이 미국 쪽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를 가속화하는 국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상황 반전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제 엊그저께 나온 긴급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스위스가 이제 국민 소득이 86,000달러입니다. 인구는 1,000만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물가가 예전부터 높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네. 경제 어떻게 뭐 소국이면서 중립국가다 보면서 이게 특히 이제 중립국가 유지를 잘하면서 군수, 국방의 돈을 이제 거의 안 씁니다. 관광 국가고 또 이제 세계 명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국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조 달러를 전 세계 증시에 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 국가였고 이때까지 금리를 갖다 마이너스 0.75까지 달리다가 지금 마이너스 0.5를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물가 압력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스위스도 지금 이제 남의 집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거든요. 국내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이 스위스도 이렇게 잘 살고 여유가 있는 국가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반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한 45개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지금 다급하게 다들 올려서 긴축해서 이제 물가라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악재를 잡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스위스 국가까지 이제 참여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6월인데 최근 6개월 사이에 금리를 올린 나라를 쭉 세보면 45개 국가라고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또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를 해치지 않고 물가만 잡는 거 가능할까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실예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제5공화국 때죠. 예, 5공화국이 이제 출범을 해서 그때 이제 3저 현상으로 해서 상당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물가, 저유가, 저금리.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이제 국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물가를 갖다가 이제 압력을 좀 주고 관 위주로 해서 기획적으로 해서 이제 물가를 좀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시대가 유가가 상당히 저가였어요. 유가가 저가다 보니까 이제 금리까지 저금리로 갈 수 있는 기조.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 여건 세 가지가 트리플이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그때 이제 10%씩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해치지 않고 물가를 잡아주려면은 원자재 값 상승, 원유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곡물가라든지 이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돼서 금리를 잡으려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서 물가를 잡으려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인 주변 환경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좋은 삼저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고유가, 러우 전쟁에 의한 이제 원자재 상승, 원유값 상승, 이제 가스값 상승,
그리고 이제 특히 오페크가 어떠한 이제 세계 이런 난국에 맞춰서 이제 동참을 해서 빨리빨리 증산을 해야 되는데 오페크라든지 산유국도 자기네 이제 이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산을 갖다 더디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증산 문제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해서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고금리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을 수 없다 보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게 따라오다 보니까 금리도 지금 고금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3저 현상이 아니라 3고 현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를 해치지 않고 물가를 잡으면 참 좋겠으나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예전과 다르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어차피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잡는 거는 이제 시간을 잡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편안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면 참 좋죠. 두세 달 만에 뚝딱 아니면 연말 가서 모든 악재가 해소되면서 이렇게 풀어가면 좋으나 러우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핵 언급까지 나오고 있고 계속 곡물가 이제 물가 원유가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따라 금리까지 따라가는 이런 트리플 악재에 의한 트리플 고 3고 이런 현상에 맞물리면서 조금 장기화하면서 경착륙으로 가지 않을까 안타깝지만은 이렇게 진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호황이 왔었던 조건식은 3저였는데 네, 지금은 3고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네. 긴축의 시대고요. 네, 경착륙 정도로 가면 그나마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또 네, 얘기 선반영 부분이 나올 있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앞서서 올해 그 FOMC나 여러 어떤 청문회에서 네. 파월이 여러 질문을 받는 가운데 네. 그 인플레이션을 잡았었던 예전에 폴 볼커 연준 의장처럼 네. 그분은 권총을 쥐고 금리를 올렸다고 할 정도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정말 네. 엄청난 그 반대 여론이 있었던 네, 네, 네. 그런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물가를 네, 잡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왔죠. 예. 어쨌든 이런 좀 어떤 가파른 폴 보커식의 긴축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이 액션 의사 결정을 갖다 솔직히 사실 빨리 했었어야 됩니다. 네. 작년 하반기부터 미 이제 재무부라든지 연준이 긴급하게 움직여서 빠른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죠. 시기를 놓치면서 이제 미 재무장관인 옐런 장관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간과했다. 조금 우습게 봤다. 그러다 보니 그 여파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타이밍입니다. 뭐든지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이제 금리 인상도 적절한 타이밍에 선진입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어떤 경기에 충격을 덜 주고 시간을 이제 잡아가면서 이제 잡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와가지고 그전과 같은 이제 액션이라든지 그런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이제 시장과 충격이 이제 너무너무 크고, 그게 곧바로 이제 증시에는 패닉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대공황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너무 이제 강력한 액션과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75bp 올렸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이밍을 약간 놓쳤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자 재무장관인 현재 제닛 옐런 장관은 일단 뭐 미국 경제 둔화하겠지만 침체는 피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는 1년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이 44% 정도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 볼커, 위대한 관료였고 역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했으면 한다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긴축을 끌고 갈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납니다. 네. 이러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조치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시장 예. 바닥 잡기의 전제 조건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공매도라는 게 또 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일장일단이 다 있고 또 예. 그 과열 국면이라든지 너무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거품에 의해서
또 이제 어떠한 이제 실적이라든지 맞춰서 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투기성 자금이 들어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 과열을 갖다 진정 국면으로 낮추는 건강한 조정에 의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적인 큰 이런 트리플 악재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인 같은 경우도 특히 지금 이제 투심도 많이 약화됐고 투자 금액을 일부 빼가지고 또 안전한 투자처로 좀 분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환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뾰족히 없다 보니까 외인들이 한 78%를 갖다가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제가 설명을 좀 같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3월 23일 날 최저점 코스피 1439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이때쯤에 이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필요성 언급 때문에 6개월간 이제 공매도를 사실 금지를 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서 이 시점을 이제 바닥을 이제 딛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경기 부양, 금리나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기대감 또 이제 그때 코로나가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술주 부분이 이제 통합이 돼서 네. 우상향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제 그 근본적인 또 배경의 하나로서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금지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2020년 3월에 주가 이 PER이 8.1배였습니다. 지금 시점은 9.1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9.1배에서 8.1배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공매도를 갖다 허용한다 그러면은 이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충격을 완화하고 바닥을 좀 다지면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를 법안을 갖다 이제 대두하고 심각하게 논의해서 이걸 갖다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삼성전자도 지수와 함께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5만 원을 살짝 깨고 반등해줄지가 주목됐는데 지금 낙폭을 더 키워서 5만 원대 후반, 5만 8천 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뭐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귀국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럽을 다 이제 순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기업들도 가고 또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이제 그 R&D 연구 관련해서도 많이 탐방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처음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기술이다. 첫째도 기술이고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다. 그 얘기는 지금 뭐 이 경제도 블록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이렇게 세계화되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어떤 쪼개지는 경제 구역이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어떤 신화가 지금 멈출 수 있는 그 위기 기로에 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재용 부회장께서 상당히 좀 고민하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이때까지 또 성장한 배경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이제 뭐 TV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세였고 또 스마트폰 이런 부분이 강세였고 또한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 이렇게 성장 신화를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어제 17일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6.23% 급락을 했고요. 반도체 수요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또 수출 공급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 대만의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인류 기업하고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크고 이제 공급 제약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도 여기서 어떤 이제 빠른 변화를 해야 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신사업 먹거리 쪽에 전환을 하고 신사업을 찾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받침이 돼야 되는 게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께서도 이제 기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가 5만까지 내려오는 굴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악재 부분이 장기화되고 이 어떠한 이제 호재라든지 그런 좋은 상황이 악재를 좀 커버해주지 못한다면은 5만 전자 주가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사업, 신기술에 빨리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방향을 틀어서 신사업 먹거리 쪽으로 이제 삼성이 나아가야지
어떤 상황 타개가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공급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수요에 대한 우려감, 그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국면에서 새로운 사업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 어떤 그 해결점, 문제점으로 네.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경제 이벤트를 살펴볼게요. FOMC 끝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네. 예, 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뭐, 어떠한지 좀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호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이제 악재들이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이 트리플 악재가 제가 봤을 때 역대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시면은 그 미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 미 다우 지수가 역사가 가장 또 길지 않습니까? 미 증시의 또 표본이라 볼 수 있고요. 다우 지수가 이제 그 역사적 빅 이슈가 있었을 때 이 변천 과정을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1941년 태평양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요.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습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이제 악화되면서 확대됐을 때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서는 이제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1년이 지나면 재차 또 10%까지 상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중동 오일 쇼크 때라든지 또 그 뒤로 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다든지 그 뒤로 이제 뭐 9.11 테러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또 그 이후에 또 아시아 금융위기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들을 보면 통계를 내보면요. 평균 3개월간은 마이너스 한 10%가 빠졌다가 6개월 지나면 이제 회복을 하고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1년 뒤에는 이제 더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였고 역사적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2020년 이제 3월 코로나 이제 발발하고 악화되면서 3월 바닥을 딛고 나서 사실은 이제 2021년 12월까지 거의 한 2년간을 거침없이 상승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양적 완화 또 이제 부양 인위적으로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또 자금도 들어오고 또 기술주에 대한 희망 이런 부분 때문에 거품으로 사실 올라온 부분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 좀 틀립니다.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제 단일 악재들이 3개월에서 6개월 가면서 6개월 지나가면서 해소되는 국면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전 빅이슈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파급 효과는 몇 배라고 좀 봅니다. 인플레이션에다가 러우 전쟁 또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이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어느 소국가에서 국지전으로 일어나면 전 세계가 별로 관심을 갖질 않아요. 근데 러우 전쟁이 이제 뭐냐? 두 국가가 원자재 생산 국가 아닙니까? 세계 곡창지대고 또 많은 지화 자원 및 원유, 가스가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공급이 차단되고 교란되고 이제 공급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또 아직 안 끝난 상황이고 봉쇄 또 재봉쇄 또 원숭이 두창 문제도 나오고 그 밖에 기타 이제 알 수 없는 악재들이 또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지금 미국이 지금 사망자가 지금 100만 명인데 아직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의 성향 스타일 때문에 이게 좀 간과되고 있는데 그 밖에 여러 개의 악재들도 지금 언제 발발할지 모르고 이 악재들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좋은 이슈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둘러보면 그런 호재는 나올 거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옛날에는 단일 악재로 커버해서 나갔는데 이게 트리플로 종합백화점이다 보니까 어떻게 각국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정신줄 놓은 거죠. 아비 규환에다가 이걸 가기 위해서 너무 지금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터져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지금 증시가 어렵고 장기화되고 또 길게 봐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주목할 만한 경제 이벤트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일정이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한번 잡아볼게요. 네, 지금 저 6월 23일하고 24일에서 이제 EU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의제로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198억 달러를 갖다가 지원하는 금융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EU가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에 나온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과연 그 이제 발표가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좋은 결과가 나오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은 증시에 그래도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의제가 좋게 나오고 방향성과 미래 희망적인 부분이 언급되고 어떠한 EU의 그 노력 부분이 나온다면은 네. 조금 증시에는 그래도 플러스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G7 정상회담은 어떨까요? 26일, 28일 또 G7 열립니다. 그러니까 G7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우 전쟁과 인플레이션 뭐 지금 큰 화두가 두 가지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해결 방안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되면 조금이나마 증시에 조금 좋은 메시지라든지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에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느냐, 플러스로 조금 펼쳐지길 좀 기대가 되고요. 6월 30일 날은 또 이제 각종 지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제 5월 소매 판매도 나오고 중국도 제조업 서비스업 PMI도 나오고 특히 미국의 이제 6월 시카고 PMI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소득 이런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또 6월 30일 날 이 결과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변동성이 또 심하게 또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 한마디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 오늘 주식 시마론을 통해서 희망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저도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보는 관점이 약간은 보수적이고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보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리플 악재 시장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종목들 섹터를 찾아본다면은 가치주 지금 이제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잘 나와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평가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실적도 있고 또 과대 낙폭에 와 있는 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제일 좀 과대 낙폭돼 있는 종목들은 뭐 70%, 65%, 60%까지 그 기업들이 실적도 또 좋아요. 퍼도 좋고 또 ROE 다 좋습니다.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내서 중장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제 분할 매수로 좀 담아 놓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방어주도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정부 정책주 또 내일 또 이제 누리호 발사도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제 위성을 달고 쏘아지기 때문에 좀 그 결과도 좀 좋게 나와가지고 증시에 조금이나마 햇살이 좀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가치주 또 경기 방어주 또 정부 정책주 미래산업 먹거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 실적을 내고 이 이제 미래산업 사이클의 변화에 맞는 수혜주들을 조금 분석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자기 거로 좀 만드시는 그런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이때일수록 조금 정중동의 자세로 좀 몸을 조금 움츠리시면서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악재 장기화 속에서도 대안은 있다는 관점이시고요. 네, 첫 번째 대안을 대안은 찾아 나가야죠. 여기서 첫 번째 대안은 가치주라고. 네, 가치주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치주 또 경기 방어주도 좀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또 이제 새 정부의 그 지원 육성하는 미래산업 먹거리, 네. 정부 정책주 그 관련해서 그 안에서 잘 분석해서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 정부와 또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추진하는 것인가 중요한 관점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 투자도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지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리플 악재 장기화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는 판단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렵지만 종목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 나가시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이죠. 오늘 가치주, 경기 방어주, 정부 정책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대로 마감되면 장중 저점 마감일 것 같은데요. 내일은 좀 반전을 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뭐 마냥 기대를 또 걸기 힘든 시장이기도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